아니 중국 동지 이 간첩들이 말입니다. 유엔 망명 신청도 했어요. 이게 이제 자통이잖아요. 이 자통 민중 전유인데 우리나라의 가장 그 최대 간첩단 사건이 언제 있었냐? 1992년에 있었어요. 그게 이른바 남로당 중부 지역당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선이라고 하는 고정간첩 할머니인데 네. 고정간첩인데 근데 그 사람이 북한의 그 노동당의 당내 서열이 20위 안에 들어가 있는 10여 위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그 남로당 중부 지역당 사건 이후에 최대 간첩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만에 최대 간첩단 사건이 적발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는 체제 경쟁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나라가 더 나은 나라인가 북한이 더 나은 나라인가 여기에 대해서 헷갈렸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했냐 50년대 60년대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당시엔 또 막시즘이 유행했기 때문에 막시즘이 역사는 발전한다고 그랬어요. 역사는 발전하는데 어떻게 발전하느냐 노예제가 봉건제로 봉건제가 자본주의로 그다음에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로 이게 하나의 법칙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맞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막스 책을 읽어보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해서 그때는 뭐 그랬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한 30년 가까이 지난 가운데 체제 경쟁은 끝났어요. 소련은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이 못 산다라고 하는 게 돈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뭐 돈도 없지만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그 북한보다도 더 사람들이 살기 힘든 나라가 있었습니까? 조선이 그랬습니까? 고려가 그랬습니까? 삼국시대가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요즘 같은 때 뭐 간첩들이 들어오겠어? 그다음에 저희 때는요 간첩들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잠수정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살됐다 이런 기사가 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그랬는데 요즘 간첩들이 그렇게 들어오겠습니까? 요즘 간첩들은요 정식으로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북한이 김정은이 작년 연말 그다음 올 연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동포가 아니라고 했어요. 적대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공격할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 1월 달에 윤미향 의원실에서 그 무슨 뭐 했잖아요. 예, 거기에 토론했죠. 김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김정은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런 뭐 노고를 갖다가 뭐 이어받아야 된다 뭐 그딴 식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재판마저도 지금 이런 허점을 갖다가 뚫고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지연하면서 형사처벌도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걸 갖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한번 제대로 된 정비가 필요하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어떤 그 기관이든지 간에 이렇게 좀 잘 나가고 뭐 이렇게 평안하고 그러면은 해이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뭐가 됐습니까? 완박됐잖아요. 뭐가 완박됐습니까? 국수 완박됐단 말이에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원상 복귀돼야 된다. 원상 회복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북 동지 사건과 관련해서 조목조목 여러 다룰 분야가 있습니다만 오늘 다뤄야 될 사안이 많아서 간략하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정신 변호사님하고 이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해찬, 상황 이해찬이라고 민주당 내에서는 부르죠. 민주당 내에서 아주 절대 존엄과 같은 존재가 한 명이 있다면 누구냐? 이해찬이다. 이해찬은 당 내든 당 밖에선 영향권이 가장 센 인물이다. 가장 어려운 난제도 이해찬이 나서면 해결한다. 이런 식의 민주당의 좀 부풀려진 약간은 가공된 얘기까지 포함해서 이해찬의 존재감이 있죠. 그런데
자, 이해찬이 또 총선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민주당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언론 보도에 단독 보도 그리고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에게 총선을 진두지휘해달라고, 즉 구체적으로는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뭐 이해찬도 본인이 지금 이제 민주당 상임고문인데 그 취지에 공감한다, 뭐 이런 비슷한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왜 이해찬 상임고문에게 이 총선을 전체 지휘할 수 있는 지휘봉을 맡길까?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 정 변호사님, 네네. 총선 지휘봉을 맡긴다면 왜 그걸 넘겨주려 할까요? 일단 전 믿어지지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해찬이 다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 첫 번째, 이해찬 씨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모 국회의원, 그 민주당 모 국회의원 결혼식 할 때 그 참석을 했었거든요. 뭐 같이 이제 방송도 자주 하고 뭐 그다음에 아무리 뭐 그래도 사석에서는 뭐 또 형동생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결혼한다고 해서 딱 갔더니 이해찬 전 대표가 왔더라고요. 예. 근데 걸음을 잘 못 걷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축해가지고 계단 내려오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사진 나오지만은 안색이며 뭐 이런 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해찬 씨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70 넘었을 텐데 이제 70 넘으면 사실은 뭐 아무리 요즘 같은 세상이라고 해도 고령이죠. 근데 단순히 그런 고령인 걸 떠나가지고 그 나이대 사람들보다 건강이 더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해찬 씨가 이걸 이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사케를 잘 못 드신다고 그랬나, 무슨 술을 잘 드신다고 그랬나.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안 좋은 분을 왜 할까. 그래서 저는 저거는 이제 오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해찬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영이 맥히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내 마음대로 그 공천을 하려고 해도 그게 맥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그 마음대로 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친명을 갖다가 심어야 되는데 친명을 심으려면 누가 빠져나가야 됩니까? 친문을 갖다가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빼려면은 현직 국회의원을 빼고 새로운 사람을 넣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예컨대 제가 뭐 국회의원이라고 쳐요, 민주당에. 그럼 정혁진 의원 뭐 저기 뭐 이러이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당신 문제 있잖아. 뭐 예컨대 뭐 당신 뭐 밥도 많이 먹고 뭐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만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피고인이잖아. 그 일주일에 그 법정에 2번, 3번 나가야 되고 혐의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분이 왜 나한테 그래요? 너 일단 당신부터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비난을 해도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야당의 가장 큰 책무가 뭡니까?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맥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국민의힘, 아무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싶어도 한마디만 하면 끝나잖아요. 반사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끝나잖아요. 뭐 검찰 독재, 반사 야당 독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검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너는 피고인이잖아. 너 혐의가 훨씬 더 많잖아.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컨대 정혁진이라고 한 사람이 범죄 혐의가 지금 이재명 대표만큼의 범죄 혐의가 있는데 제가 손 번쩍 들고 저 민주당에서 공천받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저 방탄돼서 그 검찰 독재 맞설 수 있고 그래야지 저기 구속도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범죄 혐의가 많고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공천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은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전 체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 반사적인 효과로
김기현 체제에 있었다라고 하면 인기가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찌어찌 비비고 있을 텐데 지금 한동훈 체제가 그냥 쫙쫙쫙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 같은 사람도 느끼는데 정치의 최일선에서 지금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그 민심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민주당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겉으로야 뭐 이재명 대표 결사옹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안 되겠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필요한가? 이재명을 지지하면서도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그립감이 있으면서도 경험이 많은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해찬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찬 씨는 건강도 건강이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올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선 더 황당할 것 같아요. 내가 기껏 지금 586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586도 아니고 686도 아니고 786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상하다. 나 70년대생인데 저쪽은 786이 나오네. 그러면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저걸로 민주당이 맥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폭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해찬 씨가 오면 뭐 이나땡 이렇게 이야기, 해나땡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찬이 나오면 땡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속보가 단독 보도가 나와서 한번 어제 여의도를 출입하는 기자하고 민주당의 안에 있는데 뭐 친명에 이렇게 폭 빠져 있지 않은 한 친구가 통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 여부가 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만일 실제로 도는 이야기들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확인해 줄 수는 없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이해찬이 맞는 게 상당히 좋다. 뭐 이런 의견들도 꽤 있다. 왜냐하면 친명들은 더군다나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당장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매주 3번 나가야 되고, 그리고 출마를 하게 되면 개항을에 출마해서 하게 되면 본선거 때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개항을에 주로 있어야 되는데 여의도에 매번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자체가 묶여 있다. 그러면 총선을 실제로 지휘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절박한 이재명의 사정이 있다. 이제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시작되는데 뭐 친문계, 비명계가 일부가 일탈할 가능성도 있고 이낙연 측에서 계속 밖에서 잡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막을 거냐, 또는 좀 상당히 완충시킬 거냐. 이해찬 정도의 그립 있는 사람이 나서야 일탈하는 사람도 잡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심력도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야권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공천 쭉 가는데 지금 야권에서 들어온 뭐 조성우 위원장이나 박석은 뭐 이런 사람들의 정도와 보다도 상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최종적으로 해야 그걸 잡는다. 지금의 박홍근 정도로는 그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다. 결국은 이해찬이 나서야 제야에 있는 세력들조차도 야권 비례에서 공천 순위라든가 할 때 잡음들을 제어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문재인을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 이해찬밖에 없다. 쭉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민주당 내부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결국은 밖의 여론 보는 시각과는 좀 다르지만 안에 자신들의 시급한 상황을 보고 구원투수가 필요하구나, 막 그런 인식이 좀 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선대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어서 확인해 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제가 들었고,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해찬이 만일 선대위원장, 특히 저는 맡게 되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본대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김부겸과 정세균 이런 사람을 뭐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할 거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 나오긴 했는데, 이해찬이 맡게 되면 실제로 어떤 역할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게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0년의 이해찬과 24년의 이해찬은 같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나폴레옹이 그 많은 전쟁을 이기고도 한 번의 전쟁으로 이제 몰락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뭐냐면은 워털루 전쟁이에요. 근데 워털루 전쟁에서 왜 나폴레옹이 패했는가? 나폴레옹이 그 사이에 몸이 변한 거를 몰랐어요. 그 사이에 나폴레옹이 병을 얻었는데 뭐 치질도 없고 이렇게 몸이 좀 나이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팔팔하던 30대 나폴레옹이 그때 생각하고 전략을 그렇게 짰다가 워털루에서 그냥 참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인트 헬레나로 쫓겨나가가지고 죽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2020년에 이해찬은 그립감도 세고 2020년에 이해찬은 지금보다 건강도 좋고 그러니까 판단력도 훨씬 더 강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해찬을 무시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다 이렇게 존중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 2024년에 이해찬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지금 2024년에 이해찬이 이재명을 등 뒤에 업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한들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런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놓고 못해도 속으로는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컨대 진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됐든 이해찬 전 대표가 됐든 현역 국회의원 보고 당신 이제 좀 물러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상황에서 순순히 들을 그럴 국회의원들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집단적으로 지금 좀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저기 민주당이 그 승리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봐도 참신한 사람, 뭐 이명백 공관위원장 이런 분들 말고 그냥 좀 젊고 참신하고 민주당의 이제 그 새로운 그 얼굴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어떻게든 발굴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50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인물이 아니라 지금 저 앞에 나오는 저런 사진 속에 저런 인물을 가지고 당의 간판으로 내세우면서 저 사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면 그럼 너무 국민들을 조금 막대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컨대 뭐 이렇게 뭐 넷플릭스든 뭐든지 드라마 찍을 때 그래도 주인공은 좀 이렇게 잘생기고 꽃미남이고 뭐 이런 분들을 앞에 딱 내세워가지고 그 드라마를 찍어야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도 팔리고 그러지. 뭐 언제적 그 뭐 그런 70 먹은 80 먹은 그런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주인공 할 만한 간판적인 얼굴은 좀 누가 봐도 이렇게 뭐 멋있다 이런 분들을 갖다가 내세워야지. 네. 이해찬 얼굴 가지고는 제가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이해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김종인도 있어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 김종인도 자신들의 공관위원장 이런 데의 자격 기준에 뭐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낙연 총리도 아직 논의는 하진 않았지만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도 그러면 공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으로 또 무대에 올라올 수도 있는데 김종인은 1940년생입니다. 이해찬이 1952년생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한 80대 된 사람들이 만일 무대에 올라오면 이상한 22대 총선이 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근데 저 김종인과 또 이해찬이 실제로 뭐 선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으로 각각이 민주당과 개혁신당에서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직위를 맡는다면 하고 가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사람은 지금 악연이 한 30년 이상 악연이 돼 있거든요. 네네. 이 두 사람의 그 악연을 둘러싼 뭐 싸움도 외부에 표면화될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여요. 현재.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역할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원로로서 뭐 정치 원로로서 고문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뭐 민주당에서 이해찬 씨를 고문으로 모신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의 얼굴로서 전면에 나서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진두지휘하는 게 뭐 그럴 수 있죠. 그거야 뭐 민주당이든 뭐 개혁신당이든 마음대로 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586도 지겨워 죽겠다고 그러는데 70, 80 먹으신 분들이 고문도 아니고 앞에 나와서 저렇게 진두지휘 하겠다? 그게 얼마나 공감을 가질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종인 씨는 뭐 공관위원장이든 뭐 그런 선대위원장이든 안 맡을 거예요. 왜냐하면 격이 안 맞아요. 개혁신당 정도 되면 이준석이나 이낙연 대표나 이런 분들이 아예 당대표를 맡아주십시오. 차라리. 그러니까 김종인 씨 보고는 그 얼굴로서 그러니까 이거 진두지휘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우리 당의 얼굴로서 당대표 맡아주시면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개혁신당 같은 데다가 갈까 말까 그럴 텐데 뭐 공관위원장 무슨 뭐 선대위원장 뭐 그런 정도 가지고 하는 거는 또 이준석 대표가 뭐 이렇게 사람 가지고 이렇게 심지어 이제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 가지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또 이렇게 제대로 대우를 갖다가 안 하는구나. 심지어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도 대우를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김종인과 그 이해찬의 또 매치가 한 번 더 있으면은 보기 싫어요. 상상하기 싫어요? 그럼 우리나라 정치가 진짜 30년을 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야 유리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이제 미학적으로 너무너무 저는 이제 보기가 싫고, 이제 좀 지겹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냥 두 분 다 그냥 나서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이제 노병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생각합니다. 예. 김용수 님이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저들은 전혀 뜻밖의 허를 찌르는 집단. 비록 해골이라도 그 자체로 방패망이로 구심점으로 악질적인 일을 하고도 남아요. 정혁진 이분은 너무 상식적인 말을 하는군요. 이게 비꼬아지겠나요? 상식적 아주 사실은 정진 변호사님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아마 저 집단들은 가끔 이상한 짓을 한다 뭐 이제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사디오 마레님 정법전 말에 완전 공감합니다. 디테일한 평론 감사합니다. 의견을 주셨고요. 스피리털님이 늙은 영혼에 기댈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 마지막 그러면 이 문제는 뭐 이해찬이 설마 그런 일이 민주당에 설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해찬이 사실은 선대위원장으로 나온다면 이게 이제 보통 문제는 아닐 거로 저는 보입니다. 과거에 이제 장애인 폄하 발언도 했잖아요. 네네. 초라한 부산 뭐 해가지고 부산 평화 망언도 했고요. 조국 두둔하는 발언도 했고요. 20년 집권하는 뭐 20년 100년설 민주당 집권설도 주장했고, 5.18 유공자 선정 논란의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해찬이 진짜 무대에 올라오면 국민의힘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 선거의 영향,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지금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 다음에 할 게 있습니까?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통령. 왜냐하면 국무총리부터 해가지고 좋은 건 다 하셨잖아요. 국회의원 몇 번 했는지도 모르겠고, 교육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강력한 집권 여당의 대표도 하고, 할 거 다 하신 분인데, 못하러 지금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욕을 먹습니까? 왜 못하러 지금 등장해가지고, 과거 발언으로 또다시 이렇게 두들겨 맞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예컨대, 민주당이 지난번처럼 183석으로 압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럼 내가 숟가락 하나 딱 얹겠다.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또 역시 이해찬이야, 선거의 제왕이야, 이런 이야기 듣고 싶다. 그러면 나올 수 있겠는데, 지금 민주당이 몇 석 얻겠습니까? 과반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갈수록 그게 이제 의문이 되는데, 지금 괜히 엉뚱한데 해가지고 그 책임을 갖다가 온팡 뒤집어 쓸 일을 못하러 할 것인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호응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틀리는 경우도 요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해찬 대표 나오면 진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나 땡이죠. 그러면 해나 땡.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부디 전면에 나서가지고 저런 올드한 모습으로 그 민주당을 갖다가 다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그 전면에 나선다라고 해서 문명 충돌, 문명 갈등이 잠재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의 밥그릇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권력에 걸린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더 큰 권력으로 권력은요, 더 큰 권력으로 누르는 게 그게 권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눌러지지가 않아요. 뭐 이제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내 양심, 내 정치적 대의, 내 도의 이런 거 가지고 움직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중에 10% 정도가 뭐 제대로 이렇게 내가 뭐 이런 명분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지 않을까?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당 야당 합쳐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무리 이해찬 전 대표가 나온다라고 한들 지난번과 같이 강력한 그 힘과 그 다음에 영향력과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을 때야 말이 맥히지, 영이 맥히지. 그런데 지금 저런 모습 가지고 지금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뭐 그 이해찬 대표가 그 등장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해찬 고문이 만일 등장하면 한동훈과 이해찬, 인천에서는 원희룡과 이재명,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뭐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국민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될까? 아, 야, 참 재밌는 상황이 혹시나 올지, 해나땡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슈를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이제 이재명 관련된 네네. 사법 리스크 관련된 좀 사안을 좀 다뤄볼게요. 최근에 지금 몇 사람이 계속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법정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바로 이제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우선 김만배 좀 사건부터 한번 좀 다뤄볼게요. 김만배가 성남시 의장, 그러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 의장이었던 최윤길 성남시 의장에게 로비를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김만배죠. 화천대유 대주주. 이 김만배가 최윤길한테 로비를 했는데, 그 로비 내용이 대장동 관련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를 뭐 좀 바꿔달라, 뭐 이런 관련된 좀 더 중요한 로비를 하고 뇌물을 공유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역형이 확정이 됐는데, 김만배가 2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윤기가 4년 6개월을 지금 받은 걸로 나옵니다. 근데 혐의 내용도 좀 약간 구체적으로 궁금하고, 성남도계공 조례? 이게 뭘 말하는지가 그냥 자세히 좀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게 사안은 심플해요. 네. 2년 받은 게 아니고요. 2년 6개월 받았고 2년 6개월. 최윤길은 4년 6개월 받았는데 네. 혐의는 뇌물죄예요. 원래 뇌물은 김만배 하니까 김만배가 그 악의 덩어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김만배가 어떻게 2년 6개월 받아? 최윤길이 4년 6개월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범죄의 혐의는 뇌물죄니까, 뇌물죄는 준 놈보다 받은 놈이 더 형을 갖다가 세게 받아요. 제가 공무원인데 허현준 앵커가 저한테 잘 봐주세요 형님 뭐 그러면서 1억을 줬다라고 쳐요. 네. 그럼 제가 공무원이니까 받은 놈이 훨씬 나쁜 거예요. 그 준 허현준 앵커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준 사람은 뭐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김만배는 공무원이 아니고 최윤길은 성남시의회 의장이었잖아요.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뢰죄로 인해 가지고 더 형이 센 건데, 이게 뭐하고 같이 봐야 되냐면 이게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대장동 사건의 하나 그냥 요만한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는 이걸로 2년 6개월이다. 2년 6개월에서 끝난 게 아니고 대장동 본체 몸통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만배 씨가 지금 나이가 환갑이 넘었을 텐데 진짜 제대로 형 받으면 80, 90에나 돼서야 이제 깜빵에서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 그 생각이 드는데, 백현동하고 대장동이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됐어요. 예. 2015년, 16년 막 이렇게. 그런데 백현동하고 그 대장동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백현동은 땅이 34,000평인데 다 식품연구원 부지였어요. 34,000평의 소유자가 딱 한 명이었어요.
대장동은 훨씬 더 사이즈가 크죠. 그런데 뭐가 더 큰 문제냐? 대장동은 원주민들이 많았어요. 원주민들이 수백 명 됐다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땅을 팔지 않으면 그 대장동 그 범죄 행위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 원주민들의 땅을 손쉽게 헐값으로 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수용이란 말이에요. 수용이 토지 수용이요. 토지 수용이 네. 법적으로는 강제 매매예요. 그 원래 이제 제 땅이 이런 땅이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허윤주는 그거 형님 이 땅 저한테 파세요. 그러면 얼마에 살래? 그러면 1억에 저기 사면 좋겠는데 무슨 1억이야 10억은 줘야지. 그러면 오구 가고 오구 하면서 뭐 한 3억에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딜 던 해가지고 팔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1억 정도 생각했는데 3억까지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장동이 꼭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땅을 헐값에 사야 대장동 일당들이 1조에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원주민들이 땅을 평당 100만 원 불렀는데 평당 1000만 원 주십시오. 그다음에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1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뭐든지 간에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예. 금융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질질 끌면 이 사업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토지, 대장동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이 성남도시개발공사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성남시설공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공단 가지고는 이게 안 돼. 왜냐하면 도시개발법인가 무슨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같은 공사가 그 전체 컨소시움의 지분의 50%에다가 한 주만 더 갖고 있으면 그 기관이 그 대장동 주민들의 땅을 원주민들의 땅을 그냥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법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일당, 대장동 일당들에게 있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성남시 조례가 필요한데 성남시 조례는 어디서 만드느냐? 성남시 의회에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의회 의장인 최윤길한테 돈을 갖다가 뭐 1억 줬다고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그걸로부터 비롯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 대장동까지 흘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대장동의 몸통은 저기 보이는 이재명 대표지만 그 전체 그 큰 그림 속에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도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장동 관련된 거의 첫 번째 판결 아닌가 그런 싶은데요. 이 판결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무지하게 중요한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라는 게 사실 토지 소유과 관련해서 그것을 강제 매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기 위한 조례군요. 핵심적 맞습니다. 내용. 네네. 그걸 필요로 해서 뇌물을 주고받고 그랬군요. 근데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김만배가 받았고 최윤길은 4년 6개월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 범행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행도 부인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거 지난번에 조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수원재판부도 이번에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만약에 이제 범죄를 저질러도 좀 힘 있는 사람만 범죄 저지르세요. 제가 봤을 때 힘없는 서민들은요 범죄 저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힘 없으면 법정 구속되고 힘이 좀 있고 유명하고 뭐 그다음에 작가 뭐 조작가 뭐 이런 분들은 뭐 아무리 뭐 그래도 법정 구속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도저히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나마 김만배는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어차피 김만배 씨는 무지무지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형량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게 1심이고 항소심 대법원 지나면 시간 문제이지 결국은 구속돼서 이제 본인의 그 책임을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사건은 그런데 김만배, 최윤길 그 사람들만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정진상과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재판부에서 연관성을 예를 들면 판결문에 담았다든가 판결 내용은 있습니까? 아니면 좀 그건
당사자들의 독자적인 범죄이라고 본 겁니까? 일단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는요. 네. 재판이 크게 세 개인데 대장동 관련된 재판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몇 개가 있는지 제가 한번 저기 종합적으로 그 세봐야 되는데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뭐 심지어 뭐 곽상도 박영수까지 합치면은 재판이 10개가 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최윤길 이 판결은 성남 도계공이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된 판결이에요. 거기부터 이제 이게 방아쇠가 당겨지기 시작한 거고 그것부터가 그 문제가 된다. 그것부터가 범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인정된 첫 번째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판결에 있어서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사건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의 이 부패 카르텔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은 김만배와 최윤길 성남시 의장 관련된 뇌물 관련된 사건인데 두 번째 사건은 김혜경 씨죠.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 경기도 법카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죠. 수행비서가 있었죠. 배소연 씨라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2심 선고도 어제 있었습니다. 1심 선고와 같이 똑같은 형량이 나왔는데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어제 선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배소연 씨의 일단 유죄 선고가 김혜경 씨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를 사람들이 그냥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배소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어쩌지 해가지고 거의 뭐 수행 비서인데 사적 용무를 갖다가 뭐 어쩌고 했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계시고 어쨌든 나쁜 짓 했으니까 예. 벌 받았겠지 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2021년 8월 2일에 점심때였어요. 그 김혜경 씨가 국회의원 부인 누구 다 이름도 나와 있던데 그 3명을 갖다가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점심을 사요. 점심이 얼마냐? 26,000원짜리를 사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야 26,000원짜리 가지고 뭐 그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26,000원이 됐던 15,000원이 됐던 범죄는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실형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은 26,000원 3명이니까 78,000원이잖아요. 네. 김혜경까지 합치면은 26,000원 더하면 104,000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같이 갔던 수행원이 3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행원들한테는 아이 좀 먹이려면 같이 세트로 먹이지. 뭐 26,000원 뭐 그거 얼마나 한다고. 수행원들한테는요 짜장면 짬뽕 사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행원이 3명인데 이 3명이 먹은 짜장면 짬뽕 값이 그것도 또 공교롭게 26,000원이었어. 그러니까 26,000원 곱하기 5. 그 5개, 그러니까 4명은 세트, 나머지 하나는 이제 3개 네. 그 짜장면 짬뽕 합쳐가지고 2.6 곱하기 5 해보세요. 그러면 13만 원 되지. 이 그 돈이 나왔는데 그런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김혜경 씨가 자기 거는 자기 카드로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법인카드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출마하려고 하는 자가 이런 식으로 기부행위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그런 국회의원 부인들 3명 모아가지고 우리 이재명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몰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거 몇 번 했습니까? 4번인지 5번인지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2번은 성남시장 당선됐고 1번은 경기도지사 당선됐고 1번은 성남시장 안 됐고 국회의원도 1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5번이나 치러본 적이 있는 법조인 출신이 이런 공직선거법 규정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이제 그 죄질이 나쁜 거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렇게 그 국회의원 부인들한테 대접한 것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카드 가지고 대접한 것도 처벌받는데 이거를 나머지 10만 4천 원을 뭘로 계산했습니까? 법인카드로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질이 더 나쁜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했습니까? 밑에 있는 배소연 씨 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그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해가 넘어가가지고 2022년이 됐어요. 근데 1월 28일에 그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조명현 씨가 사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한 것들을 언론에 이제 제보를 갖다가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불법 의전 같은 것들이 의혹이 딱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배소연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진술했냐? 아니 나는 수행비서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나는 수행비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혜경 씨 등 관련해가지고 사적인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받아가지고 민주당의 선대위원회가 배소연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문자로 그냥 쫙 뿌린 거예요. 언론에다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그렇겠지. 설마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 그랬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갖다 했던 거죠.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2022년 2월 2일에 한 닷새 뒤죠. 예. 그 2월 2일에 또 뭐라고 그 배소연이 이야기했냐면 내가 조명현한테 부당한 지시를 한 건 맞다. 왜냐하면 조명현 씨가 나와가지고 배소연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했다. 뭐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뭐 그러라고 했다. 빼박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배소연이 조명현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거는 맞는데 근데 그거는 내가 스스로 한 거다. 그냥 내가 치기 어린 마음에서 한 거고 김혜경이나 이재명의 부탁받고 지시받아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한 게 법원에서는 뻥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소연 씨의 혐의는 1번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예.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한 거. 2번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반성도 안 하고 지금까지도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징역 1년을 구형을 했는데 그 법원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 이렇게 선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햇님이 김만배는 이 방송 보고 있나? 넌 대장동 범죄로 들어가면 80, 90세까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빨리 자수하고 광명 찾아라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이 80까지 살 거다 하니까 지금 댓글을 끼우셨네요. 빨리 김만배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최미사님은 이해찬, 정성호, 김태년 부인들도 쌍벌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도 적촉됩니까? 아니 그냥 받아 먹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뭐 이분들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배소연 씨의 형량하고 김혜경 씨가 유죄로 확정될 때 형량이 궁금한데요. 아까 배소연 씨는 공직선거법 기부만 있는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도 있어서 그게 이제 형량이 다 반영됐다고는 보이는데 앞에 논의를 할 때 뇌물 사건은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이 형량이 좀 높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배소연 씨의 경우에는 뭐 범죄가 더 있긴 하지만 배소연 씨 형량보다 김혜경 씨가 유죄로 확정되면 형량이 더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조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까? 그거는 뭐 판사 마음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배소연 씨만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위사실 공표가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부행위 가지고 그렇게까지 형량이 세지는 않을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김혜경 씨 관련한 의혹들의 스타트예요. 이게 방아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썼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밝혀진 거예요. 네. 두 가지에 의해서. 첫 번째는 이 판결에 의해서. 아니 쉽게 말하면 의원님들 사모님 만나가지고 점심 사는데 끼케야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10만 4천 원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지사 연봉이 얼마다? 경기도지사 연봉이 1억 한 2, 3천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1억 4,500 정도 1억 돼요. 4,500. 1억 5천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한 1,200만 원, 월 1,200만 원 최소한 되네요. 그 많은 돈을 갖다가 국민들이 줬는데 그런데 돈 10만 원 아까워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그것도 법인카드를 갖다 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일값만 1,000만 원이니 뭐 샌드위치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배소연이 그랬단 말이에요. 야 이상하다. 저 집에는 기생충이 사나 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대표 집에는 두 가지가 사는 것 같아. 첫 번째는 기생충이 사는 것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네. 또 하나는
우렁각 씨가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냉장고 열어놓으면 과일이 쫙 있어. 냉장고 딱 열어놓으면 샌드위치 쫙 있어. 아니 그 뭐야 저길 딱 갔더니 에르메스 향수가 딱 있어. 욕실에 딱 갔더니 쿠오레 샴푸가 딱 있어. 그냥 내가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아, 나 지금 과일 먹고 싶다. 그러면 하늘에서 우렁각 씨가 뭐 하나 딱 주고, 아, 나 샌드위치 먹어야 되는데 내 당뇨기가 있으니까 요러요러한 샌드위치가 있으면 좋겠어. 근데 또 눅눅해지면 안 돼. 그럼 샌드위치가 또 싹 바뀌어. 이런 집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예요. 왜냐하면 뭐 소도둑이 반을 도둑되고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이런 식으로 그 의원님들 사모님들한테 점심 사주는 그 돈도 자기 카드도 아니고 법인카드로 썼던 사람이니까 거기에다가 조명현 씨가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그 김혜경에 대한 그 수사가 언제부터냐,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게 2018년 7월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2021년 그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지사 사퇴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썼던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를 낱낱이 분석해서 그 중에 저런 식으로 그 횡령하고 배임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그다음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김동연 지사 반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러한 그 전임 경기도지사 부부의 그 불법적인 범죄적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갖다가 했던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동연 지사가 만약에 정치인 출신이다, 그야말로 586 운동권 출신이었다, 그럼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이, 뭐 그러려니 뭐 우리들은 그랬으니까. 하지만 김동연 지사 어떤 사람입니까? 흑수저 출신인데 기재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예. 기재부가 어떤 데입니까? 우리나라 예산을 갖다가 다루는 데잖아요. 더군다나 김동연 지사는 뭐 했던 사람이냐면 예산실장 했던 사람이에요. 예산실장 했던 사람이 아무리 뭐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예산이 저딴 식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으면 그게 전직 예산실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산실장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고 낭비되지 않아야 되고, 이 예산통에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뭐 밤잠 못 자고 그냥 목 아프고 그냥 몸살 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바친 그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 혈세 가지고 우리나라 운영하는 건데 그렇게 그 바친 혈세 가지고 저딴 식으로 딸기를 갖다가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고는 하대요. 그러니까 참 맛있게 먹었을 것 같긴 한데, 저딴 식으로 예산이 쓰였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는 분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김동연 지사는요, 여기에 대해서 그거 해야 됩니다. 저기 낱낱이 오히려 더 그 검찰에다가 확실한 그 자료 같은 거 주면서 정확하게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끔 그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명아 학교 가자 님이 이렇게 댓글 주셨네. 배소연, 그래 80억 재산이 5급 공무원으로 가능하냐. 예, 제가 80억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수십억 재산이 있다고 그러죠. 배소연 씨. 집도 있고 상당히 고가의 집이 두 채라고 그랬던가요? 그 재산 어디에서 났는지 사실은 이제 아직 수사가 거기까지는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추후에 한번 시간이 되면 이 문제도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의 사람을 다뤄야겠어요. 지금 김혜경 씨를 다뤘는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다뤘는데,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문제 한번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이야기 나오면 인도 타지마할 방문 떠오르죠. 우리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사건, 국고 손실 혐의가 있죠. 해외 국빈 방문할 때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샤넬에서 빌려 입은 재킷도 있었고요.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과 액세서리 구매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있죠. 이런 관련된 걸 다 지금 대통령 기록관으로 기록물 넘겨놔서 아무도 못 보게 지금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해도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지금 터졌습니다. 지난번 한번 예고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청와대 경호관으로부터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것이죠. 대체 김정숙 여사 청와대 경호원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고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고 또 고발이 됐었죠. 이 사건 내용은 좀 압축하면 이런 건데 이게 직권남용 혐의가 일단 되는지도 법적으로도 궁금해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일단 이제 경호관이면 예. 청와대 경호관이면 무술 유단자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수영도 또 되게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컨대 대통령 전용기가 뭐 불시착해가지고 바다에 딱 떨어졌다. 그러면은 경호관들이 대통령 영부인 뭐 그 다음에 고위직 인사들 다 구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호관들은 만능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총도 잘 쏘고 무술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수영을 잘하는 경호관을 선발해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수영 좀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그 당시 청와대 경호처에서 사실 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정정 보도 그 청구 소송을 갖다가 냈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 법원에서 아니다 그런 거 같다라고 그 원고 패소 원고가 당시 청와대 경호처였으니까 네. 패소 판결을 냈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경호관이 그 김정숙 여사한테 수영을 가르친 것이 맞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 합리적으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정숙 여사님은 수영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영을 갖다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수영하려면 뭐 어디든 이제 끊고 이렇게 정확하게 뭐 그런데 이렇게 강습 끊고 그렇게 배우면 되지 왜 경호관한테 그걸 갖다가 시켰느냐. 그러니까 이종배 의원이라고 서울시 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무조건 고발하면 이제 이종배 의원이 많이 하시는데 이걸 보고 이종배 의원이 또 고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 경호관의 임무는 뭐냐면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와 필요한 사람들을 경호하는 것이 임무지 그 영부인한테 수영 가르치는 게 임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현준 앵커가 수영 선수란 말이에요. 거의 박태환급에. 근데 제가 이제 수영을 못하니까 제가 뭐 이제 높은 분인데 허현준 씨 일리 좀 와봐 그러면서 나한테 수영 좀 가르쳐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그게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그 당시 청와대 경호관의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정도 사안 가지고 검찰과 법원에서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안을 기소할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일단 고발이 되긴 했지만 이 사안을 직권남용을 적용해서 기소할지는 좀 의문인데 만일 가정입니다.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한다면 실제로 중요한 쟁점은 뭘지는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담당 경호관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왜냐하면 김정숙 씨는 다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나 그런 사실 없다. 심지어 나 수영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담당 경호관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닙니다. 일주일에 3번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와대에 있는 그 수영장에서 그 영부인 모시고 수영 강습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하기 싫었는데 위에서 하라고 하고 영부인이 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더 혐의가 인상이 안 좋아질 거고, 그 청와대 경호관 훈련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영부인, 그거 하는 게, 수영 가르쳐 드리는 게 훨씬 편하고 쉽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군대 가서도 이것저것 이렇게 높은 분들이, 중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엄한 일 시키면 그걸로 훈련 안 하고 그러면 전 좋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혐의들이 많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영부인 김정숙 여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훨씬 더 심각한 제가 봤을 때 가장 나쁜 건 뭐냐면요. 울산시장 선거거든요. 네. 검찰이 이런 거는 저 수사 안 해도 돼요. 이런 거는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저는 이런 것까지는 수사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반면에 그 사위 사건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사건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그 진짜로 북한 가가지고 이렇게 끔찍하게 그런 사건. 탈북 선언이요? 탈북 선언도 탈북 선언이고 그 다음에 누구야 잠깐 이름이 누가 이래진 씨요? 예, 이래진 씨 그 동생의 그 사건. 예. 그런 것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을 아직 모르시나요? 저도 펜앤마이크 인터넷 신문 애독자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방송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펜앤 인터넷 신문을 찾아봅니다. 펜앤 인터넷 신문은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펜앤드마이크를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열어드립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예,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죠. 참배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뭐 범법자가 무슨 민주공화국을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쏘시개가 뭔 불쏘시개가 될는지 의문인데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로스쿨에서 교수를 했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학생들한테 교수라고 하면서 저렇게 어떻게 법을 가르쳤을까? 그 다음에 다른 법 가르쳤나요? 제가 조국 전 장관이 그 서울대 법대 교수 왔을 때 학부에는 없었고요. 학부 졸업한 다음이었는데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을 때 조국 전 장관이 교수로 왔었어요. 교수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과목도 듣지 않았어요. 천만 다행이다라고 뭐 별로 들을 생각도 없었고. 조국 전 장관이 민법을 가르쳤습니까? 상법을 가르쳤습니까? 형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 기억에 우리나라에 형법 교수 중에 자신의 개인적인 범죄로 이렇게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제가 아는 한 조국밖에 없어요. 참 기가 차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자기가 하겠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무도한지도 모르겠고 무능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검찰 독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가 조국 이야기가 다 맞다라고 해도 조금 전에 허연준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범죄자가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조국은요 기소하고 판결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소 단계에서 저런 이야기 했다. 무도한 정치 검찰이다. 검찰 독재다. 마구잡이로 기소한다. 100번 양보해서 뭐 그래 그러면 뭐 그렇다고 쳐.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받아든 그거는요. 판결문이에요. 이거는 검찰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것도 1심에서 판결을 갖다가 하고 항소심에서 판결을 갖다가 한 거예요. 조국 전 장관 죄명이 뭐냐면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위조 공문서 행사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업무방해죄, 그 다음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런 범죄를 다 저지른 범죄자라고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대법원까지야 뭐 이렇게 아직은 아니다라고 우길 수 있을진 몰라도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대법원 판결 나올 거거든요. 범죄자예요. 최강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 저는 진짜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의심이 돼요. 이때 조국이 이야기한 민주공화국이 어떤 민주공화국인가? 이게 글자를 앞에 좀 빠뜨렸나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래야 되나요? 자유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사회민주주의인가 인민민주주의인가?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맞다. 제가 한 가지 정정을 하면 형법 교수 중에 그 구속된 사람이 또 있었어요. 한 명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조국이었어요. 그 조국이 울산대 전임 강사할 때 90년대에 그때 산호맹 사건으로 구속됐었어요. 근데 현재의 조국이 아니라 과거의 조국이 또 하나 있군요. 한 40년 전 조국에 네. 한 30년 전에 조국도 형법 교수였는데 구속이 됐는데 네. 그때는 산호맹으로 구속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조국과 지금 조국은 달라요. 그때 산호맹은 어쨌든 이념적인 범죄인 거고 지금 조국은 뭐냐면 자기 새끼들 잘 먹고 잘 되게 하려고 그 좋은데 로스쿨 의전원 이런 데 집어넣으려고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범죄 행위를 개인적인 범죄 행위를 갖다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공화국 같이 운운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했는데 산호맹 생각이 나니까 이 민주라고 하는 게 조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저는 그것부터 좀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조국이 어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만 간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자리에서 이제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냐, 민주당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신당, 창당이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 독자적인 신당, 창당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꼴인데, 근데 일단 조국이 왜 문재인을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청구서 들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구서요? 그러니까 문재인 당신이 이제 잘하고 있는 서울대 법대 교수 잘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울대 법대 교수를 잘하고 끝까지 계속하고 있었으면 지금 어땠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조민은 의사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을 거고요. 잘하는지 못한지 몰라도 의사하면서 유튜브 하고 있겠지. 아니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 후보 운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있는 나를 왜 문재인 당신이 민정수석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시켜 줘가지고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책임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부담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대통령이 조국에 대해서 심적인 부담이 있다 그딴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나 항소심까지 확정 판결 당해가지고 지난번에 진짜 2월 8일에 법정 구속될 줄 알고 그냥 조마조마했었는데 간신히 풀려났는데 6개월에서 1년쯤 뒤에 나 깜빵 가야 되니까 그 전까지 나한테 해줄 거 없냐 이런 식으로 청구서 들고 찾아갔다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구서를 냈다. 청구서는 왜 냈을까요? 뭔가 있겠죠. 빚을 졌다는 데는 그 빚이 있겠죠. 아직 빚이 다 청산이 안 됐나 봅니다. 오히려 통상적으로 민정수석을 시켜주고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면 은혜를 받았다, 보답을 하겠다 이런 건데 청구서를 냈다는 것은 그것 말고 보이지 않는 또는 우리가 알만한 뭔가 빚이 상호간에 있다는 건데요. 그 빚이 어떤 것일까요?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 조국한테 무슨 빚을 졌을까요? 어떤 빚을 졌을지, 어떤 청구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의견 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민주당이 이 조국의 신당 참여에 대해서 좀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야권 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군속정당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국은 좀 참여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선거 때 문제가 될 것 같다. 중도층, 무당층에 좀 부정적 여론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좀 주류 의견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야권의 비례 연합정당, 위성정당에 참여하고 녹색정의당도 조국 신당이 참여한다면 우리는 빠지겠다, 불참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조국 신당, 야권의 비례 정당, 위성정당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거 한번 참여할 수 있을지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상당히 적합하다고 하면 제가 좀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이 야권 비례 정당, 즉 민주당이 추진한 야권 비례 정당에 조국 신당 참여할 수 있을까? 또는 참여하지 못할까? 그것도 의견 주시고요. 여기다 조국이 독자적으로 간다면 이 신당 3% 이상부터 5% 이상 지지율 독자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부분 다 한번 우리 정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신당 민주당이 받아줍니까?
일단은 그 민주당을 떠나가지고 예.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조국 신당에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조국 신당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이해한다라고 했지. 이해한 거하고 지지한 거 같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니까 열심히 해서 요번에 여러 그냥 다수석을 갖다가 쟁취해라. 꼭 내가 진짜 꼭 바란다. 이런 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뭐 신당 창당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이해한다. 이 정도라고 저는 뉘앙스가 전 그렇게 읽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워딩으로만 보면 제가 봤을 때 문재인도 그렇게 조국 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조국 신당을 갖다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참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만으로도 힘든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가 낙타를 넘어뜨리는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하나의 그 막대기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예. 민주당은 이재명의 범죄만으로도 지금 허걱허걱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송영길도 있죠, 뭐 윤관석도 있죠, 뭐 다 이제 탈당했지만 뭐 윤미향도 있죠. 이런데 거기에다가 조국 전 장관까지 얻는다? 그러면 민주당은 범죄자를 우대하는 공천에 있어서 범죄자 우대하는 그런 정당입니까? 그런 프레임이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범죄자가 검찰 독재 운운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느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조국 씨는 대법원 가가지고 무죄를 갖다가 받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저만의 생각입니까? 이 생각이 뭐 민주당을 뭐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조국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중도 성향의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그 조국 신당이 지금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이거를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해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아무리 녹색 정의당이라고 해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식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파랑도님이 조국은 계륵이라 받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그렇죠. 목에 걸리죠. 가시 같은 존재이겠죠. 조국이 야권 비례정당에 참여를 못하고 결국은 민주당이 조국 참여를 막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친문 진영의 공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배제가 일어난다면 이게 상당히 민주당 내분 갈등의 쌍두마차 형식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조국 지지층이 좀 소수지만 강력하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층이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내분이 좀 불가피한 쪽으로 갈등을 좀 서로 일으킨 쪽으로 좀 민주당 볼 때는 상당히 불리한 영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내분이 있다고 해도 그건 찻잔 속의 내분이죠. 찻잔 속입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국을 지지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조국의 강이 있었다라고 해도 그때 조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냥 기소가 되어 있는 범죄 혐의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금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무도하고 무능한 정치 검찰이 나를 기소했을 뿐이다. 내가 그 법정 가가지고 무죄를 입증해내겠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진술거부권 했지.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계속 그 입 닫고 있었지. 그랬는데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유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조국의 거짓말을 믿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나려면 옛날에 서초동에서 집회한 것처럼 막 몇천 명, 몇만 명, 뭐 조국 백서 막 이런 것만 만들면서 그래가지고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국 전 장관님이 무죄겠지. 더군다나 조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대 법대에서 형법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형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형법을 전공한 서울대 법대 교수가 나는 무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찰 말을 믿겠습니까? 서울대 그 검찰의 그 교수였던 그 검찰을 가르쳤던 상당수의 검사들을 가르쳤던 조국 전 교수의 말을 믿겠습니까? 저래도 혹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젠 모든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약간 뭐 지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양심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국의 그 영향력은
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데 그런데 그런 조국이 민주당에 딱 들어온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사과 같은 거 이렇게 썩을 때 요만큼 썩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과 바구니에 광주리에 딱 들어가면 금방 부패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썩게 되죠. 그런 역할을 조국이 할까봐 민주당도 이렇게 저기 좀 거리를 갖다가 두고 녹색 정의당도 거리를 두고 그러고 있는 건데 그거를 조국만 모르는 거 아닌가 참 저런 정도 지능으로 어떻게 교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스피리튜얼리님은 우리 머리만 만지면 폰만 잡는 인간이라고 해주셨네. 머리는 자주 만집니다. 상당히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지능이 떨어진다, 양심이 없다. 지능이 떨어지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양심이 없는 건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지금 2심 항소심의 선고가 났고 본인이 상고 기간이 지금 이번 주면 기간이 끝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네. 확인해 봤더니 아직까지도 상고 안 했어요. 아직도 안 했어요? 아직도 안 했어요. 그러면 거의 이제 그 조국이 그 정도 머리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냥 그 판결 나오자마자 상고장 제출한 게 아니고 네. 그 상고 기간을 거의 이제 다 채워서? 다 채워가지고 한 2월 8일 날 선고 났으니까 일주일 잡으면 뭐 2월 15일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이 13일. 오늘이 13일. 이번 주에나 그냥 상고장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내면 더 좋고 안 내면 이제 그 확정되니까 네. 안 내는 순간 이제 깜빵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우리나라 그 가뜩이나 대법관님들 일 많아가지고 그 헉헉거리는데 저런 일 가지고 신경 안 쓰이게 상고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에 그러면 상고를 한다고 할 가정을 해보면 4월 10일 총선 전까지 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사실 한 50일 정도 조금 더 남는 셈이죠? 네네. 58일인가? 그 네. 한 50일 남겠네요. 며칠 뒤에 하면. 대략 한 50일 정도 감안을 하면 그 안에 대법원의 선고 가능성 좀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윤미향하고 생각해 보면 돼요. 네. 윤미향이 항소심에서 그 판결이 언제 나왔냐면 작년 9월 20일에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작년 9월 20일이면 생각해 보면 10월, 11, 12, 1월, 2월 거의 5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그냥 뭐 그 검사 답변서 내고 그 다음에 그 검사 상고유서 내고 그렇게 상고유서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항소심 판결 난 날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러니까 1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는 깜빵 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법관님들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집중해가지고 빨리빨리 선고를 내주셔서 더 이상 국민들이 이렇게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일단 연말까지 대법원 선고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예측을 해주셨네요. 조국 전 장관 출마하면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뉴스거리로 계속 도마에 오르긴 오르겠네요. 당장 대법원의 선고가 바로 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시죠. 예,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운동권 청산이 불러온 반일 죽창가, 또 다른 반일 죽창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네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간에 86운동권 청산을 많이 주장해왔죠. 이 86운동권 청산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에서 집약해서 나타났고 그것을 이끌었던 주된 세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었죠. 뭐 상징적인 인물 몇 사람들만 거명해도 바로바로 떠오르죠.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부터 해서 뭐 그런 정책실장 또 내각에 있던 사람들 또 의원으로는 우상호, 송영길, 이인영 뭐 당과 정부의 86운동권들이 주되게 활동을 했죠. 그게 국정에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죠. 소득주도, 뭐 탈원전, 최저임금, 뭐 북한과의 관련된 평화쇼 뭐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정책과 운영으로 나타났었죠. 그런데 그래서 운동권 청산을 계속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이
제기해왔는데 이에 대해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하고 똑같다. 이게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고 합니다. 홍익표 반일 죽창가가 또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또 이야기 나오니까 반일 프레임으로 엮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홍익표 원내대표의 수준이 저 정도이다. 저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하냐면은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습니까? 저는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 특혜를 받았습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 이렇게 쭉 보면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아직도 굉장히 어렵게 산다라고 뉴스 많이 봤었잖아요. 그 독립운동가들이 무슨 우르르 다 국회의원 됐습니까? 우르르 뭐 도지사, 인천광역시장 이런 거 됐습니까? 좋은 자리를 갖다 다 독식했습니까? 지금 그 허현준 앵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려고 한 생각은 1도 없어요.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애쓰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아니 근데 왜 그거를 386이 486 되고 486이 586 되고 586 중에 686 된 사람도 있어요. 송영길 같은 사람은 686이에요. 뭐 우상호 막 이런 사람들 686까지도 그렇게 진짜로 대를 이어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뭐 전교 1등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나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했으니까 지금에 와서도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그 직장인 돼서도 엄마 나 40년 전에 30년 전에 전교 1등 한 적 있었잖아. 그러니까 용돈 줘.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뭐가 다른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은 586들이 능력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팍팍팍 바뀌고 있는데 이 시대를 선도할 만한 그런 능력이 홍익표한테 있습니까? 이재명한테 있습니까? 우상호한테 있습니까? 임종석한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세계가 전 세계가 팍팍팍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일 죽창가나 이렇게 주구장창 부르고 있으면서 북한은 지금 핵을 갖다가 쏘네 만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핵 공격 한 해 만에 그러고 있는데 북한 상대로 지금 뭐 죽창가 들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북한 상대도 아니고 일본 상대로 죽창가 들고 있으면 우리나라 뭐 핵을 갖다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 발전에 저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니까 이제 해줄 만큼 했다. 우리 사회가 당신들에 대해서는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돈 봉투 돌리면서 우리나라 후지게 만들지 말고 비켜달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저런 소리를 갖다가 하니까 저런 586들은 역사에서 이제 배제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가 자신의 특권과 자신이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역할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홍익표가 자신의 말로써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홍익표 원내대표 이야기 중에 이 역사적 왜곡까지 하는 발언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익표는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론하고 비슷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론과 비슷했다. 이승만 정권에서 이승만 정부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탄압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청산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반민족 행위자 처벌 문제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청산하자고 했던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한번 이제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내각 그리고 김일성의 친일 내각 한번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초대 내각을 한번 볼까요? 자, 왼편에 대한민국 초대 내각이 있습니다.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야 독립운동을 너무 잘하니까요. 부통령이 누굽니까? 이시영 임시정부 내무총장, 국무총리 국방장관 이범석 광복군 참모장, 대법원장 김병로 항일변호사, 무임소 장관 쭉 몇 명이 나오죠. 이은영, 이정천 광복군 총사령관 국내 항일운동가, 외무장관 장택상 청구구락부 사건 관련자, 내무장관 흥업구락부 사건 관련자 쭉 있죠. 저기에 보면 다 대부분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좌파들이 그간에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내각을 친일파들이 장악한 내각이라고 막 선전한 적이 있죠. 저 한번 보시죠. 실제로 어떤지. 실제로는 항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다수가 초대 내각에 참여를 했었죠. 이승만, 신익희, 김병로, 이시영, 이범성, 진청전, 김도연, 이인, 조봉암, 전진안 뭐 수많은 인물들이 다 알려진 인물들이.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청산을 했다고요. 독립운동을 탄압했다고 이승만 정권이. 이게 뭔가 이렇게 잘못 말을 한 건지 저는 독해가 안 됐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누가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했잖아요. 사람들이 혹시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초대 임시정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상해에 예. 임시정부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거기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도 그 이승만이지만 초대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었다고요. 이승만보다 더 독립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뭐 김구 선생이나 그 정도 뭐 꼽을 수 있을까? 김일성이 독립운동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면 이렇게 비난을 했었어야 돼요. 왜 친일파들을 등용했느냐. 그런데 1945년부터 1948년 건국 이래 친일파보다도 그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을 갖다가 한 거냐. 친일 청산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문제가 뭐냐면은 공산주의의 그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건 기술이라고요. 그런데 행정 그 당시에 일본 일제 치하에서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한국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친일했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을 갖다가 담당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 쓰지 누굴 갖다 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거의 이승만 혼자 알았었던 거고요. 그거를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일성이 독립운동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라고 해봤자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 무슨 짓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몇백만이나 되는 무고한 생명을 그 다음에 진짜 일제시대에 의해 가지고 일제에서 수탈돼서 남은 게 별로 없는 그러한 그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초토화시킨 게 누구냐? 김일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대비하려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도 쓰고 저런 사람도 쓴 것이다. 그걸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이렇게 뭐 독립운동가를 청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자꾸 흥분하게 되는데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승만 자체가 우리나라 최고의 독립운동가였다. 이거를 갖다가 홍익표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고 언어의 도가 끊어졌다. 그걸 언어도단이라고 하거든요. 어불성설,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니 그게 어불성설이거든요. 홍익표의 이야기는 언어도단에다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시는 김에 하나 더 보시죠. 예. 북한의 김일성 내각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김일성 내각 한번 이미지 한번 볼까요? 예.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자, 오른쪽 편만 좀 크게 조금 더 확대 그쪽만 집중을 해주시면 제일 상단에 김영주 부주석 나옵니다. 김영주가 누굽니까? 김일성의 동생이죠. 당 서열 2위 부주석이었죠. 일제 때 뭐 했습니까? 헌병 보좌원을 했습니다. 자, 그 밑에 바로 사법부장이 나오나요? 사법부장 장헌근 서열 10위입니다. 일제시대 중추원 참여를 했죠. 참의원을 했죠. 상임위원장 강량욱 서열 11위 일제시대 도의원을 했습니다. 문화선전성 부부장 전국헌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기자를 했습니다. 보이성 부장 김정재 일제시대 양주 군수를 했습니다. 자, 쭉 말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활 북한 초대 공군사령관 할 때 일본 나고야 항공학교 출신이죠. 수없이 많죠. 저는 과거에 일제시대에 그 시대의 식민지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배우고 또 일한 사람들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왜곡된 역사는 최소한 바로잡아야 된다. 북한은 친일 청산을 잘했고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는 친일 청산을 못했다는 그 좌익들의 역사 왜곡은 최소한 바로잡자. 김일성의 저 자기 동생마저도 서열위인 부지석도 일제시대 헌병보조원을 했던, 그러면서 김일성이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나라이고 김일성 자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친일 청산을 완전히 했다고 하는 그런 선전선동을 대한민국 좌익들이 앞장서서 해왔죠. 그런데 저 친일 내각을 보고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적어도 이것은 한번 바로잡고 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일성 친일 내각 사실 저 김영주 이 얘기 상당히 오래전부터 봐오셨죠? 김일성이 왜 내각을 저렇게 짰냐면 예. 김일성도 어떻게 내각을 짰느냐, 자기의 정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친일이든 반일이든 다 상관없이 그런 사람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르르 해가지고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쓴 이유는 저 사람들이 김일성을 지지하고 김일성 말에 깜빡깜빡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침공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앞장 서겠다라고 충성 맹세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공산당이 얼마나 그 파벌 싸움이 심했습니까? 박헌영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김일성한테 들어가가지고 걔한테 물려 죽었다는 뭐 썰도 있고 굉장히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예. 박헌영이 무슨 죄목으로 죽었는지 아십니까? 미군의 스파이, 첩자라는 그런 죄목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갖다 씌워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죽였잖아요. 그 김일성의 피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김정은한테 이어지잖아요. 김정은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습니까? 자기의 먼 친척도 아니고 고모부니까 피는 안 섞였네. 자기 고모부 어떻게 죽였습니까? 저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추앙하면서 이승만을 욕한다, 뭐 누구를 욕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건국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홍익표 원내대표의 그런 친일파 또 다른 반일 죽창가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자, 친일파 내각 자료 저것 좀 자료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대한민국 초대 내각도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데 중요한 자료들이니까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개혁신당 문제 한번 좀 다뤄볼게요. 네네. 이 개혁신당은 저는 이 정당이 지금 어떤 정당인지 아직까지는 아무리 살펴보려고 해도 모르겠어요. 이게 우파 정당인지 좌파 정당인지 스스로는 중도 정당이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정당까지 갔는데 또 패미인지 반패미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준석, 이낙연 그리고 몇몇의 민주당 탈당파들 있죠. 여기에다가 정의당 출신의 유호정, 발음도 류호정이라고 해줘야 되나요? 류호정 의원까지 이렇게 함께 버무린 개혁신당이 설 연휴 전날에 뭐 합병하겠다, 통합하겠다, 합당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정당 탄생하는 개혁신당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저는 안 헷갈리는데요. 안 헷갈려요? 개혁신당은 좌파 정당입니다. 예. 개혁신당은 보수 정당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은 말 그대로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조금 헷갈릴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준석이 있고 천하용인 시즌2. 왜냐하면 용이 바뀌었잖아요. 김용태에서 김용남으로. 그러니까 다 국민의힘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혹시 저게 보수정당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도 개혁신당은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보수정당이 아니고 그냥 야당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한데 모여진 이 그 개혁신당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명실상부한 좌파 정당이다. 왜냐하면 거기 누가 있습니까? 이낙연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 있죠. 그러니까 그 3대1로 그 합쳐진 사람들의 그 구성 비율만 봐도 3대1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을 보수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이준석이 옛날부터 좌파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참에 아예 잘했다. 저는 이준석이 드디어 커밍아웃을 했구나. 내가 원래 이제 좌파 정치인인데 여태까지는 마치 이제 보수적인 사람인 것처럼 힘들게 이렇게 막 코스프레 하다가 아우 이제 지겹다. 이제 코스프레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옷을 갖다가 확 그 벗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단적으로
어떤 사진이 기억나냐면 지난 대선 때 개표 방송할 때 그 잠바는 윤석열 잠바 입고 있었어요. 빨간색. 그런데 그 개표 방송 거의 끝날 때쯤에 어떻게 했습니까? 잠바 벗어버렸잖아요. 그 안에 입고 있었던 게 무슨 색이었습니까? 파란색이었잖아요. 이준석 같이 요만한 거에도 막 이렇게 꼼수 저기 잔머리 굴리고 그런 사람이 이 옷에다가 넥타이를 무슨 색을 맬지 옷을 무슨 색을 입을지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준석이 드디어 이제 코스프레를 갖다가 그만두고 커밍아웃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저 사진인가요? 그렇죠. 네,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그게 후보의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는 민주당 색을 입었네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두구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양두구육은 자기가 양두구육이구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깍듯하게 예의 지킨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사진 찾아보세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사할 때는요. 폴더 인사 90도. 야, 이준석이 저렇게 예의 바른 행동도 하네. 송영길 대표하고 만났을 때에도 지난번에 무슨 북꽃센터인가 만났을 때에도 거의 폴더 인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준석은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준석이 가장 바랬던 거는 무엇일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 야당 대표 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그게 이준석의 더 베스트 시나리오였는데 그게 막 엉켜져 버린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0.73% 차이로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그때 윤석열 떨어뜨리고 이재명이 됐으면은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가출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준석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그 치하에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는 게 그럼 무조건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커밍아웃을 참 잘했다. 전 더 이상 이제 국민들 이렇게 현혹시키지 말고 그냥 본인의 길을 잘 가시라.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준석의 어떤 이준석의 개혁신당의 이념적 색깔 문제는 좀 아리까리한데 지금은 뭐 확실히 좌파 정당이다. 그러니까 통합된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좌파 정당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면 이준석은 원래 그러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배신한 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배신한 건 아니고요. 네. 국민들을 속인 거죠. 속인 겁니까? 예컨대 네. 내가 저기 보수였는데 전향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뭐 배신했다는 말이 혹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준석이 과연 보수적인 사람이었나? 저는 그 생각이 안 들거든요. 보수 코스프레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마치 그냥 저같이 어리버리한 사람들 저는요. 제가 이제 그 기록도 많이 남아있어요. 방송도 많이 했으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됐을 때 진짜 잘 됐다라고 아주 그냥 찬양을 갖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준석 같은 사람이 당대표를 해야지. 그 당시에 경쟁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뭐 나경원 대표였나 누구였나 모르겠는데, 그런 올드한 사람 말고 이준석이 당대표 된 게 너무너무 잘 된 것이다라고 진짜로 옛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됐을 당시에 그 직전과 직후에 그 당시에 그 영상 찾아보면요. 제가 이준석 칭찬한 게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저같이 어리버리하고 좀 덜 떨어진 사람을 속였던 거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준석은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준석은 굉장히 좌파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권력욕만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좌파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핵심은 뭐냐 내가 당대표 되고 내가 국회의원만 된다라고 하면 이념이고 뭐고 없이 그냥 어쨌든지 간에 나는 그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지 이게 보수적인 이념을 가지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겠다 내가 희생을 하겠다 그런 생각은 저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리안님이 이준석 단 한 번도 공격 안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더군요. 이재명 공격 안 했죠. 이준석이. 한 번도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거의 이준석이 탈당 전에 공격의 포인트는 한 7, 80%, 8, 90%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었죠. 우리 여름숨님이 방송 내용이 너무 좋아서 후원금 보냈어요. 응원합니다. 여름숨님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는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해야 되겠네요.
개혁신당 당원 게시판에 지금 탈당하겠다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어제만 해도,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1000건 이상이 지금 그 탈당 관련된 의견이 어떤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왔는데, 개혁신당 당원들, 지지층들, 특히나 이준석 지지했던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 훨씬 더 거센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어떻게 수습할지, 당내에 어떻게 수습할지 상당히 여러 가지 좀 관건이 될 걸로 보는데, 여기에다가 향후에 뭐 의석수를, 지금은 이제 4석인데 10석, 뭐 이후에는 20석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호언장담도 했습니다. 공천 등도 여러 가지 문제, 난제 등도 산적해 있는데, 향후 개혁신당의 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혁신당이 최소한 그 2자릿수 이상의 의석수는 확보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준석 대표가 장담한 것처럼 그 20석 이상 해가지고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거는 결국은 지금 낙수효과, 그러니까 이삭 줍기를 갖다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은요, 문명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예. 문명 갈등이 심한데, 그런데 이름은 개혁신당이지만 실질적인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저기 왼쪽에 있는 이준석한테 있는 게 아니고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낙연 대표한테 있을 것이다. 표정이 지금 묘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저 개혁신당에 가겠습니까? 누가 봐도 개혁신당은 좌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김용남 같은 사람은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정신 가진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중에 공천 탈락했다고 해가지고 가겠습니까? 김웅이 갔습니까? 심지어 유승민이 갔습니까?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이준석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준석은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다. 개혁신당이 보수적인 정당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개혁신당에 누가 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이 결국은 노회한 이낙연이 이준석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확 장악을 갖다가 했는데, 만약에 제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개혁신당에 우르르 몰려간다. 그럼 그 지분은 누구 겁니까? 그 국회의원들은 하나하나는 누구 겁니까? 이준석 거잖아요. 반대로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개혁신당 간다. 그럼 그건 누구 겁니까? 이낙연 거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게 많겠습니까? 이준석 게 많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들어갈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석 이상, 심지어 20석 이상이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조리 다 이낙연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름만 개혁신당으로 그 이준석이 뭐 그걸 갖다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낙연의 개혁신당이 될 수밖에 없고, 이름마저도 이낙연한테 뺏기게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옛말에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지만 총선 후에는 석팽될 것이다. 저는 구팽이 아니라 석팽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개혁신당의 화양연화는 4월 9일까지다. 4월 9일까지 10석이 될지 20석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개혁신당이 의석수를 가진,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그 시점이 4월 9일까지고요. 4월 10일 결과를 딱 내보면은, 그러면 개혁신당이 뭐 몇 석이나 얻을까? 저는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제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다시 그 한 자릿수로 그 쪼그라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개혁신당이 끝까지 꿋꿋하게 버티면 결국은 민주당은 내분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찌지직 해가지고 이제 갈라지게 되면 그 갈라지는 민주당하고 개혁신당이 합당을 해서 정통 DJ가 만들고 그 노무현이 키운 정통 민주당 적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쪼개진 민주당 플러스 개혁신당이 가져가지 않을까? 좀 그 약간 길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을 아직 모르시나요? 저도 펜앤마이크 인터넷 신문 애독자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방송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펜앤 인터넷 신문을 찾아봅니다. 펜앤 인터넷 신문은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펜앤드마이크를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열어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